진짜 사실 여부를 따져보자고요. 이게 검사가 실수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경기도 전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이 뭐냐 하면은 실국장 전결 사항일지라도 네네. 사전에 보고할 것. 특히나 평화 정책, 그러니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를 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네네. 이게 판결문에 아예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잖아요. 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넘버 2예요. 네. 의전 서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넘버 2지만 네. 권력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봤을 때 넘버 2거든요. 오죽하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 대한민국의 넘버 2, 실질적인 넘버 2,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네. 기소를 하는데 공소장 하나 쓸 때 대충 썼겠습니까? 10번, 20번, 100번을 봤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 다음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쓴 게 공소장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하게 그렇게 구멍 뚫린 그런 공소장을 냈다 그러면 그 공소장 쓴 검사들은 다 옷 벗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문제를 갖다 삼는다 그러면 그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어거지였는지가 금방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공수처에선 빨리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받으면 한 달 내에 빨리빨리 그거 못 끝내나? 그렇게 능력이 없나?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저 좌고우면하지 말고 네. 그 공수처에서는 못하러 아직까지도 그 상병 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안 하고 보도자료도 안 내고 그런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저기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답을 갖다가 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2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네네.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네. 뭐 소환하는 소환하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 그다음에 언론에 그걸 공표하는 과정, 기소하는 과정, 어느 과정이든 전부 다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죠. 네네. 그런데 보니까 자꾸 기본 하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기본이야. 네네. 오늘 그러니까 막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이 계속 그 말씀하셔요. 아니 당 이름 말이야. 당 이름 새롭게 정하자. 기본이 네네. 안 된 당부터 네네. 계속 그 새로운 안을 내주시고 계세요. 아 그러고 있습니까? 예. 네네. 자, 조선일보가 오늘자로 또 단독 기사를 냈는데 네네. 이 내용을 좀 해석을 해주세요. 보니까 쌍방울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1년 8개월 동안 343회 접견을 받았다. 네. 이틀에 한 번꼴이에요. 네네. 1.8일이니까. 네. 그 다음에 누구야? 김용은 1.4일에 한 번. 와, 네네. 이건 더 적네. 네네. 그리고 송영길도 1.4일에 한 번. 야, 이렇게 계속 매일같이 하루 종일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이거 특권 아닌가요? 뭐 누구도 다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돈이 많아야 돼요. 아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 맡으면 피고인 구치소 접견을요 한 번 가거나 많아야 2-3번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구치소 한 번 가면 반나절이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정도 돼가지고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재벌 회장님들 같이 돈 많은 분들은 변호인들 보고 접견 자주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집사 변호사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깜빵에 있는 것보다 네. 그 접견하면서 이제 변호사하고 뭐 이런저런 농담이라도 따먹는 게 그게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됐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화영이 돈 많습니까? 아, 이 아이 돈이 없어요,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김성태한테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여기저기 스폰서 뭐처럼 돈을 받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다음 뭐 송영길은 돈 많습니까? 송영길도 돈은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돈 없다고 하면서 막 한동훈 보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300번 변호인이 300번을 간다? 그럼 이거 시간 타임 차지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쨌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 다음에 뭐 변호사가 아주 그냥 싸게 서비스를 갖다가 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화영이 주장한 바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검찰로부터 뭘 당했다? 회유를 당했다. 네. 그러면 변호인 접견 몇 번 했다? 343번을 갖다가 했다. 예. 변호인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켜줘야 될 그 의뢰인이 검사로부터 회유당하고 있는데 접견을 343번씩이나 갔다라고 하는 변호인은 눈만 그냥 꾸벅꾸벅 뜨고 맨날 고등어 타나 안 타나 그거 보고만 앉아있고 이랬단 이야기입니까? 이화영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변호인이 접견을 딱 3번밖에 안 왔다. 그런데 변호인이 접견을 3번밖에 안 와가지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막 쫄리고 그랬는데 검사가 딱 불러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때로는 연어를 먹이고 때로는 막 윽박지르면서 나를 회유했다. 이랬다라고 하면 제가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변호인이 343번이나 오는데 그 와중에 이화영은 자기가 회유당하고 있는 거를 자기 편인 자기 변호사 그한테 숨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화영을 343번을 갖다가 접견한 그 변호사는 이재명이 보낸 뭐 감시인입니까?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그랬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등이 주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상식적으로 그 법조계를 조금만 잘 알고 법률 실무를 이런 형사재판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실무를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저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인지 금방 캐치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 왔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 김강민 변호사 좀 챙겨달라. 네네. 이 얘기를 했잖아. 네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까지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강민이잖아요. 네네. 변호인 중에. 근데 자기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김경민 챙겨주지 그랬어가 무슨 뜻이냐? 네네. 아니 저기도 주고 말이야. 공천도 주고 네네. 나한테 변호한 게 나를 위해서야. 이재명을 위해서지. 네네. 근데 공천도 좀 주지 그랬어. 네네.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네네. 아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안 주려고 하다가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김광민 변호사 또 안 챙겨주면 또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짓을 할지 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챙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보궐 나갈까? 네네. 아무튼 뭐 기가 막힙니다. 오늘자 또 기사 하나가 보니까 뭐 이화영 김성태가 10년간 경제적 후원 관계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뻔한 내용이긴 한데 이 이화영의 행태가 제가 늘 주장하듯이 딱 이런 행태가 계속돼 그대로 이번에 드러나서요.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2019년도 말에 21대 총선에 용인시 갑 그것도 예비 후보야. 네네. 공천도 받지 않았어. 예비 후보로 등락하자마자 김성태한테 가서 야 내가 딱 이번에 이렇게 받을 거고 근데 이재명이 국회에 자기 사람이 너무 없다고 나한테 출마로 권유해. 네네.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나가고 싶은 생각 딱 없는데 이재명이 지금 나 이렇게 딱 밀어주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예비 후보 등록했어. 그러니까 좀 신경 써줘. 그래서 외통위에 내가 갈 건데 통일부 가면 대북사부터 신경 써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야 나 후원금 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네. 이 말의 흐름이 딱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네. 이화영의 이 돈을 받아내는 그 말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생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그 공생 관계가 그냥 단순히 그냥저냥 호의적인 공생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점을 갖다 잡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성공한 청탁도 있네요. 보니까 네네. 김성태가 뭐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줬더니 그건 또 들어줬어. 보니까 성공하기도 했네. 뭐 정치꾼이잖아 이 사람은 보니까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네. 정치인을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그 브로커나 스폰서처럼 스폰서한테 돈을 받는 그런 행태로서 그냥 정치인 행세를 했던 사람에 불과했다고 여겨집니다. 네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 지금 저희가 그 토요일 날 한 내용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다시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데 저기죠 군무원 그러니까 정보사 뚫린 얘기. 네네. 구멍이 뚫려서 우리나라의 블랙 요원들이 대거 잠수를 타고 급거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휴민트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정혁진 변호사 제가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기사들은 더 기가 막혀요. 네네. 보니까 그 사실을 정보사가 알지도 못했고 네네. 다른 수사기관의 화이트 해커죠. 네네. 우리나라의 해커가 북한의 여러 그 기관들의 데이터를 해킹을 하는 와중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요원들 블랙 요원들 리스트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역추적을 해봤더니 군무원까지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정보사에 알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보사는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언론에서 나온 다음에 그것도 한 사흘 후에 우리가 토요일 날 얘기했죠? 네네. 근데 월요일자에 매일경제가 뭐라고 언론 보도를 한지 아세요? 이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군무원은 버젓이 출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날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정보사가 뭐 하는 곳인지 또 뒤늦게 이렇게 쉬쉬 덮으려는 게 아니었는지 네네. 이런 의혹도 들고요. 그 와중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나섰습니다. 왜 나섰나? 이게 바로 간첩법을 그러니까 적의 범주를 북한에 한정돼서 지금 있어요. 이 법,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국가, 북한이 아닌 외국으로 바꿔서 북한 이외의 국가를, 위해서 기밀을 유출하거나 하는 그런 그것도 역시 간첩행위다. 중하게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라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이걸 조금 정리를 갖다 해보면요. 네.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네. 아마 우리나라 국정원 소속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사실 국정원이 할 일이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대공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 소속의 이제 해커가 네. 아마 심심하니까 어디 한번 뚫어볼까 하면서 뚫어본 거예요. 어딜 뚫어봤느냐? 북한에 있는 서버를 해킹을 딱 했는데 네.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해킹을 딱 했는데 그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블랙 요원 명단으로 추정되는 명단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정원에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무사, 지금 방첩사인데 옛날 기무사한테 네네. 이걸 갖다가 신고를 딱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해커가 심심해가지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뭐 할 거 없나 하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북한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가 딱 다운 받았는데 네네. 거기에 뭐 이종근 누구 해가지고 네. 이름이 쫙 뜨는. 오늘은 제 이름을 어디에 써먹으시나 했더니 거기에 써먹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딱 봤더니 처음에는 장난 삼아 봤는데 네. 장난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방첩사에다가 신고를 갖다가 했더니 네. 누가 또 놀랐겠습니까? 정보사가 놀랐겠지. 방첩사가 놀랐죠. 방첩사가. 왜냐하면 기무사가 이런 거 보는 데니까. 예, 예, 방첩사가 그 각 부대에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비위 없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보안 같은 거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걸 보는 데가 네. 그게 보안사가 기무사 되고 기무사가 지금 방첩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첩사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갔는지를 갖다 찾아봤더니 네. 방첩사에서 네네. 이게
정보사의 군무원 그 노트북에서 나갔다고 하는 게 그 드디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군무원 불렀겠죠. 그래가지고 그 군무원 보고 당신 노트북에서 이렇게 흘러나간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네. 그랬더니 그 군무원이 놀래가지고 나 범인이다. 범인 아니다. 이거 해킹된 거다. 네. 그랬는데 이제 방첩사에서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어떤 사람이냐. 이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군무원은 이제 시빌 컴포넌트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민간인이 군대에서 근무하면 그게 군무원이 되는데 이 군무원은 처음부터 민간인이었던 게 아니고 네. 군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제대하고 다시 그 군무원으로 민간인 된 이후에 전역한 이후에 민간인이 된 이후에 군무원으로 취직을 갖다가 한 건데 그 사람 노트북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그 군무원의 그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군무원이 되게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러한 그 아주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해킹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군부대에서요 그 군무원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무원 자체가 그런 블랙 요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다. 그러면 근데 네 노트북에 왜 이게 들어가 있냐? 네가 이거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권한도 없는데 네가 부대장이냐? 네가 높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군무원이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간첩질을 갖다가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딱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군무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구속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야, 우리나라 해커가 그걸 발견했네. 그다음 우리나라 방첩사가 그걸 갖다 찾아냈네. 그다음에 그 방첩사 해가지고 그 나쁜 짓 한 그 군무원 구속됐네. 끝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북한, 네. 중국, 러시아 이런 데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국정원에 가면요 네. 검은 별들이 있어요. 네. 이름 없는 별들. 7개. 그런 거는 예. 그냥 그 국정원의 그야말로 블랙 요원 아니겠습니까? 네네. 블랙 요원들이 우리나라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최상병도 순직했지만 네. 국정원 요원들이 전 세계에 다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다가 진짜 목숨 바친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하나의 별이 돼가지고 블랙 요원들은요 네. 순직한 다음에도 이름이 없어요. 네.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중요한 기밀 중에 기밀을 갖다가 이 군무원이라고 한 작자가 이걸 갖다가 팔아넘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심지어 북한에서 그렇게 그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활약하던 블랙 요원들이 속속 귀국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종근이네? 네. 이종근이 왜 여기 있어? 네네. 이종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죠, 일을 더. 북한에서 잡아가죠. 네. 중국에서 잡아가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으로 이 블랙 요원들이 대거 그냥 뭐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귀국하고 있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더 심각한 뭐죠? 블랙 요원들 중에 네.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그 군무원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형에 처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동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팔아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갖다가 해봐도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명단을 갖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그 북한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간첩의 명단을 갖다 딱 줬다. 그럼 우리나라 뭐 국정원, 뭐 방첩사, 그 다음에 뭐 정보사 이런 데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아이고 뭐 정혁진 그 열심히 일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다 잡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국가고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갖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살해를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2024년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런 걸 갖다가 딱 생각을 했다가 이 신문 기사 보고 아주 경악을 갖다가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진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 대목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사에 따르면 이 군무원이 그냥 해킹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족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이 뭐죠? 중국 국적이잖아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이것을 넘겼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군무원은 지금 형을 살아봤자 4년도 못 사는 거예요. 네네. 왜? 지금의 법이 우리 적국, 그러니까 북한에 직접적으로 넘기지 않고 그 이해 국가의 사람들한테 넘겼다면 간첩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예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지금 그 정보사의 고위급 간부가 네. 건당 100만 원씩 5건을 네. 블랙 요원들 명단을 중국에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붙잡혀서 몇 년형 받는지 아세요? 4년형 받고 풀려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군무원은 조선족한테 넘겼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최악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네. 우리나라의 간첩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네. 형법 98조에 그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간첩죄의 정의가 뭐냐면 네. 적국에게 그 우리나라 군사 기밀, 우리나라의 기밀을 네. 넘겨주는 거를 그걸 간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간첩죄가 성립하려면 네. 적국이어야 해요. 네. 그럼 어떤 나라가 적국입니까? 모든 나라를 우리나라가 다 적국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중국, 러시아, 만약에 옛날 냉전 시대 때는 뭐 중국, 러시아, 소련 막 이런 나라들도 적국이라고 포섭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우리나라랑 수교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에서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뭐 자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적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그 지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눈만 꿈뻑꿈뻑 뭐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모든 사안은 지난 정권 때 법이 4개가 발의가 됐는데 그 발의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간첩의 범위를 외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박주민이 나서서 그게 아니라 지금 법무부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이견 때문에 안 된 거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자 또다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당시에 회의록을 다 깐 거예요. 회의록에 보면 이 간첩이라는 말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이 죄다 나서서 아니 뭐 법의 필요성이 없진 않으나 간첩이라는 걸로 사실은 많은 피해자가 날 수 있다. 네네. 박용진의 발언이었고요. 권인숙도 간첩 표현은 너무 세다라고 했고요. 당시에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이 법의 특정 표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네네. 상당히 이 법의 취지, 법의 그 통과를 미온적으로 대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났고,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네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이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아예 그 공약에 넣었어요. 네. 민주당이 반대한 간첩법 총선 승리 후에 우선 처리할 것, 이렇게 공약까지 넣을 정도로 사실상 국민의힘이 앞장섰던 법안이긴 합니다. 지난 총선이요. 네네. 얼마나 중요한 총선이었는지는 네.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네. 진짜 이번 총선의 패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네.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지체됐던 그 입법이 네. 그러니까 그 정상화 시켜야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다 됐으니까 뭐 얼마나 뭐 더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리 후배들, 우리 그 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역사가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전 참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정말 이해할 이유가 없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많아요. 네네. 이번에 이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국정원장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이야기해야 할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군무원 말이 맞을 것 같다. 네네.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네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국정원장을 했던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했냐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네네. 어떻게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네. 나는 그 임명권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박지원 그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음흠.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박지원 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의원, 그 박지원 그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죠? 북한에다 돈 보내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죠. 아하.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갖다가 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국정원 고위 최고위직 출신 또 있잖아요. 그렇죠. 박선원 의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기조실장 일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임명을 했는지 저는 그 임명권자가 참 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떠오르네요. K대에 제가 네네. 학교 명을 좀 숨기겠습니다. K대에 어떤 과가 있는데 네네. 이 과의 학생들은 네. 가려져요. 네. 바깥에. 그냥 학교 이야기해도 돼요. 얼굴이 가려져요. 네네. 고대. 네네. 얼굴이 가려져요. 네네. 그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연고전 무슨 이 유튜브를 봤는데 고연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고현전? 여기 고대 없는데 어쨌든 아니 고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연전을 하는데 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에서 무슨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 과의 학생만 얼굴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과가 해커과예요. 네네. 해킹만 하는. 그러니까 네네. 뭐 이게 너무 적나라한데 이 컴퓨터 보안과죠. 그러니까 네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해커들을 길러내는 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과를 왜 얼굴이 가려졌느냐? 이 과를 나오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네네. 몇 년간 근무를 하는. 네네. 그러니까 4년 장학생이죠. 네네. 그 뭐 저기처럼 무슨 뭐 ROTC처럼 네네. 뭐 이렇게 장학금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어떤 의미에서 학교를 다녀도 블랙요원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재미로 해킹을 하다기보단 그게 아까 그 해킹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아무리 지금 망가졌더라도 이 사이버 전쟁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을 거다. 그 사이버 전쟁의 일환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고대 사이버 정보학과가요. 예. 고대에 있는 모든 과들 중에 커트라인이 탑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 1, 2등 하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그 과에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리오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리오남이 대학 어디 나왔다 그랬습니까? 김일성대 경제학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희 때는 저희 같이 이제 586들은 586일 때 북한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어디를 갔느냐? 김일성대 철학과를 갔어요. 네. 맞습니다. 김일성대 경제학과를 갔어요. 예. 왜냐하면 사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김일성대 철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울대 철학과 졸업한 사람들처럼 뭐 그냥 칸트가 어쩌고 헤겔 어쩌고 뭐 공자가 어쩌고 그런 거 공부한 게 아니고 사상을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남방송 하는 그 팜플렛을 썼다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요즘 젊은 그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은 어디를 가느냐? 철학과 안 간대요.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위직들이 그렇게 진짜 북한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 이 친구 이종근 머리가 좋네 그러면서 얘는 김일성대 철학과 보내가지고 막스도 공부시키고 레닌도 공부시켜가지고 아주 글 잘 쓰게 해가지고 남한에다가 이제 단파 방송 막 쏴가지고 남아있는 젊은이들 갖다가 그냥 혹하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런데요. 제일 머리가 좋은 애들을 어디로 배치를 갖다 시키느냐? 해킹하는데 배치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전 세계의 최고 해커 탑10 안에 북한 사람이 한 2명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우리 안보를 해치려고 북한은 진짜 핏발선 눈으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자로 들려드린 이 정보사 유출 사건은 사실은 진짜 그때는 뭐 점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때 불안했던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게 완전히 눈덩이가 아니라 눈사태가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정말 위기 중에 위기로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사실 이 기회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안보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인식과 그 다음에 국가적 시스템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계속 지켜보고 또 후속 상황들이 있으면은 또 이 멸공 라이브에서 들려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립니다. 네. 혹시 오전 중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임명이 될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네네. 청문 보고서 그거 어제 3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청문회도 3일씩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난 4일 하는 줄 알았네 또. 아니 장관급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하루 하는 겁니다. 하루. 아니 자기들은 이걸 다 되돌려가지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받았을 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3일 내내 한 거예요. 똑같은 말 몇 번씩 반복하면서. 아니, 앞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청문회 한 3일씩 꼬박꼬박 다 하지 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어. 아주 아니 그 법카 얘기만 뭐 몇 시간을 했다고? 아니 그 100시간? 법카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10시간? 10시간 넘겠죠. 10시간 넘게 했다 그랬죠. 결정적인 하자를 못 잡아낸 거예요. 그렇죠.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지. 아니 그 법카 얘기도 어떻게 해 뻔뻔스럽게 그 법카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그 온 나라를 정말 열받게 만든 사람이 지금 자기네 당대표 아니야. 법카의 대마왕은 이재명, 김혜경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성남 시민 좀 잘하세요. 성남 시민들도 진짜 창피해 죽겠다니까 대장동 사건 터졌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대장동 집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대장동 집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장동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집회를 계속 했었던 거죠. 네. 그때 21년도에 네. 가을부터 겨울 대선 때까지 저희가 장기표 선생님이랑 그리고 또 청년들이랑 대장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집회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겨울 내내 하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재판이 이제 이게 대장동으로는 집회가 제대로 재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희도 아쉽죠. 참 이 성남 시민들. 네. 세범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것 같은데.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어제까지 저 청문 보고서 네. 송부해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거든요. 그런데 뭐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대전 MBC까지 가서 뭐 쇼도 했지만 법과 현장 검증. 야 대단하다. 빵 얘기하면서 그쵸? 성심당 빵집은 갔다 왔나?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뭐 어차피 얘네들이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이거 결국 안 할 거라는 건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 막판에 소위 말해서 그 난장판을 만드는 걸 보면 맞아요. 사실은 법인카드나 대학원이나 이건 다 그냥 변명이고 이진숙을 어쨌든 간에 하차시키려고 한. 맞아요. 임명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 그거지 뭐.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대학원 문제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할 게 없는 게 민주당에서 그 총선 때 공천 준 사람도 있잖아요. 마포에 공천 준 사람도 경찰하면서 계속 뭐 어디 다녔다며 대학원도 다니고 로스쿨. 그 변호사까지 되고 이지은 맞아요. 마포에 이런 사람들 공천 주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다 지금 5명 다 공천 주고 다 국회의원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해놓고 무슨 누가 누구를 갖다가 지금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거야 진짜. 맞네. 민주당. 그러고 그 말 나왔으니까 그 마포에 공천 받았던 이지은인가 하는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누구죠? 저기 조정훈 의원한테 떨어졌죠.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경찰 근무를 하면서 휴직을 했는데, 그죠? 휴직을 하면은
휴직을 했나? 그 로스쿨을 다녔죠. 로스쿨을 다녔죠. 한양대 로스쿨 다녀가지고 또 네. 변호사가 됐어. 변호사 됐죠. 그럼 뭐야 도대체? 아니 그것뿐이에요.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이런 사람들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맨날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월급 받을 거 따박따박 받고 뭐 국민 혈세 뭐 이런 거 정말 자기네들이 받을 자격이 되나?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 인사 검증할 때 다들 진짜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내로남불의 진영입니다, 여러분. 이 내로남불이란 말을 좌파 참 진영의 이 내로남불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금 수준에 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뭐 네. 등등등 해서 보면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요. 기자들은. 아 여기서 민주당에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거 이 직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첫날 청문회 가서 참고인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 첫날 딱 알았어요. 아, 법인카드 저거 별거 없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되겠구나. 아 자신 있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사적으로 쓴 거 없다. 네. 아 임명됐대요? 박수! 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 좋았어. 아니 근데 원더우먼님 감사합니다. 야, 원더우먼님 여기 나타나셨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됐다고 합니다. 아, 박수 아유 칩시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아 근데요 이 한겨레에서 기사 낸 거 보니까 이번 주 임명 강행할 듯 이랬잖아요. 오늘 난 거죠. 근데 야당은 또 탄핵 카드를 또 맞불 예고하다 이러는데 솔직히 진짜 양심 좀 있어봐요. 임명도 안 했는데 아니, 뭐 다르기야.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2년 지나는 동안 방통위원장을 지금 2명을 다 탄핵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갖고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요. 이게 방통위원장을 이진숙 위원장을 이번에 뽑게 된 이유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맞아. 이거는 정말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프레임 전환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언론의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최대 임무인데 이걸 지금 맡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발목 잡고 있는 게. 이걸 지금 계속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시키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시키겠다고 해서 사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퇴할 때 저는 야 이렇게 사퇴를 하는구나. 신의 한 수네? 이랬는데 또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선임하고 또 청문회하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없어. 네. 지금 자기네들 정권 가져갈 것만 생각하지. 오로지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것뿐이고 그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탄핵하겠다는 이재명 거죠.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이겁니다. 그렇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은 저는 이재명 그 당대표가 이제 나중에 구속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옹호하면서 난리쳤던 저 국회의원들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요? 다 그때는 또- 이합 집산하겠지. 근데 또 태세 전환을 확 하겠죠. 확 하겠지. 어. 아마 정청래 한번 지켜봅시다. 법사위원장이 제일 웃을 것 네. 같은데 미소를 지을 것 같은데.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제일 빨리 할 수도 네. 있어. 어.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속이 뻥 뚫리는. 잘 해줄 것 속보. 같아요. 아주 강단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 중으로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아까 했는데. 예상하셨어요. 네, 예고하셨죠. 오전 중으로. 어. 오늘 저희들이 이 우리 박소영 대표님도 가시는데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 있죠? 기자회견이 있어요. 네네 기자회견. 예, 네.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론 개혁에 앞장서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하는 국민들이. 거지. 국민의 명령이다. 네. 언론 개혁에 앞장서 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오늘 거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좀 오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1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 오시면 됩니다. 네, 국회 뭐 정문 앞에서 저희 오늘 연설하고 기자회견. 싶으신 분은 속 시원하게 한번. 네, 한번 마이크 잡아주셔도 예. 되고. 오늘 좀 네. 너무 더운 관계로 저희들이 1시간 넘는 집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딱 한 4, 50분. 근데 저희 21년도 여름 생각난다. 그때 여름에도 21년도 여름에도 저희가 언론중재법 막으려고 그 땡볕에 1시간씩 피켓팅하고 아니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이재명 민주당 때문이었잖아. 그랬죠. 어? 그때 우리 이영풍 기자님하고 우리가 그때 만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거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 우리가 막은 거야. JTBC. 맞습니다. 우리 근데 JTBC나 뭐 이런데 언론 어디 노조는 언론 자유를 입에 올리고 있어? 아니 방송법 예. 이렇게 얘네들이 이게 통과시키는데 입 다물고 있는 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오늘 임명됐잖아요. 네. 그럼 자, 과천 오늘 제가 벌어질 일을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과천에 있는 방통위원회로 간다. 출근을 한다. 네. 가면서 출근 저지하나 또? 전체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부위원장이 같이 네, 네. 지금 선임이 됩니다. 네. 그럼 2명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어요. 그렇죠. 2명 체제. 그럼 전체 회의를 연다. 네. 그러면은 이 긴급 사안이 있을 땐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거든요. 그쵸. 통상 48시간 전에 회의 안건을 내야 되지만 긴급 사안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회의를 열어서 1번 안건이 뭐다?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MBC 박문진 이사들을 다 갈아치워 주세요. 네. 9명. 자, 지금 그러면 박문진 이사 막 지금 신청 받았잖아요. 다 받았지. 네. 다 받아가지고 아마 인사검증 다 끝났을 겁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현재는 권태선 이사장부터 민주당이 추천한 이사가 6명, 국민의힘에 추천한 이사가 3명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들어가서 자, 오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자, 민주당 박문진 MBC 박문진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방망이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9명인가요? 9명. 네. 9명을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나는 오늘 권태선 나 이사장 권태선, 권태선 진짜.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권태선 이사장님 집에 갔어요. 네, 이제 집에 권태선 가세요. 같은 사람은 진짜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박문진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언론 노조, 진정한 노조가 아니죠. 네. 노조가 아니고 그 준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이. 작년에 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네. 권태선 이사장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아,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5가지 되는데요. 네. 아니 이런 5가지의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태선 이사장 뭐 했지? 지금 권태선 이사장은 오늘 물러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법적 책임도 조치를 져야 돼. 이 그렇죠. 당사자는 고소하고 네. 제3자는 고발해야 돼요. 이 권태선 이사장이 책임이 큽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게 방송장악 아니에요? 이런 게 방송장악이지. 작년에 국민감사 청구받은 꽃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세요. 첫 번째, MBC가 2019년에 네. 미국에 가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했는데 리조트 개발. 별걸 다 한다. 아니 MBC가 뭐 미국 가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해? 왜 자기들끼리 가려고 그랬나? 진짜. 105억 원의 투자 손실. 투자 105억 원. 손실. 투자 손실 105억 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이 참. 105억 원 누가 가져간 거야? 이거 호주머니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배임? 뭐로 해야 돼요? 요게 하나 있고요. MBC 자회사 MBC 플러스가 있는데 네. 실내 스포츠 스매시 파크 사업 투자했는데 100억 원대 손실. 아니, 왜 손실이 이렇게 많아? 그다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10억 원 투자 후 수익금 미정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줄줄이네. MBC가 무슨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월드 투어 중계권 확보 위한 투자금 미회수. 아이고. 대구 MBC 2022년 사내 근로복지기금 200억 원 출연 경위. 야. 무려 5건에 대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아니. 그 대상이 권태선 이사장이라고. 아니, 이래놓고 자기네들이 국민방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방송이 아니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기분 나빠. 만나면. 그러네. 만나면 불쾌해. 그러네. 응?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약에 권태선 이사장이 집에 가세요. 이거 지금 사법적으로도 네 문제가 자유롭지 돼요, 이거. 못하겠네요. 어? 네, 권태선 이사장.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신임 이제 그 이사장, 신임 네. 이사들이 꾸려지면 그렇죠. MBC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MBC 감사실 네, 감사해가지고 이거 재판 받게 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돼요. 네. 고발. 그래서 권태선이라는 자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주는 박문진 이사진이 꾸려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네, 응? 그래야죠. 이래야 정의가 그래야지 제대로 그 박문진 이사들 이거 진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사장 특히. 오늘 사실 네. 박문진 야. 이사진 명단 발표내면 오,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그렇게 실신할 되면? 사람 많이 생기겠는데. 네, 실신할 사람. 네, 그러네. 날도 더운데 실신까지 하게 생겼네. 진짜 오늘 날도 더운데 야, 시원한 사이다 뉴스 전해드려서 정말 저희들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고요. 아주 오히려 청문회 하는 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 영풍 기자님도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가셨죠? 벌 썼습니다 제가. 야, 제가 보니까 뭐 정말 강규영 이사님, 뭐 교수님, 뭐 그다음에 강명일 위원장님, 오정원 위원장님, 뭐 반가운 얼굴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 그분들이 지금 맨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본인들의 인권 유린 당할 정도로 정말 핍박받았잖아요. 예, 예. 그거 다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 아니 이런 걸 권태선 이사장이란 자가 해결해 줘야지 모른 척하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쟤네들은 진짜 이상한 게 선택적으로 인권을 보호해. 선택적 분노에 모든 능한 선택적 사람들이지. 분노, 선택적으로 남의 인권은 정말 막 밟으면서 자기들 인권만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게 이런 어제 사람들은 그제입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네. 우리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한테 한 말 보세요. 맞아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사시다 오시다 야, 보니까 그런 민주주의 말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야 어디다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그 결국은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무서운지. 사과하지만 의사록이 다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 또 지워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지워달라고 한 것도 의사록이 남았어요. 절대 지워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그 탈북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열심히 사시는 탈북민들이 그럴 수 3만 있겠네요. 명? 4만 명? 그분들이 단체로 그 성명을 냈어요. 그래요. 성명서 제대로 최민희 내셨네. 가방위원장을 제명하라 국회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예 사실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최민희 그 가방위원장 이번에 이걸로 책임지고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를 왜냐하면 그만해야 돼요. 정치를. 정치도 그만해야 되는데 뭐 이건 국민이 뽑아준 거라고 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사실 국민들은 이 요즘만 같아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회의원을 탄핵시키고 싶대.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방법이 없냐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최민희 그 위원장은 일단 위원장부터 사퇴해야죠. 사퇴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그냥 영영 떠나버려야 돼요. 네. 저런 사람 아마 괜찮아요. 좌파들 같았으면 우리 이쪽 진영에서 아마 그렇게 발언했어 봐요. 아이고 벌써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 오늘 그 기자회견에 박충건 의원도 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정말 얼마나 정말 그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여기 와갖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살고 공부해가지고 있지. 정말 똑똑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비례대표 2번으로.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같은 동료 의원 아닙니까? 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충건 의원이 사선을 넘어서 목숨을 내놓고 탈북해가지고 네.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여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공학도로서 북한에서 ICBM 그 미사일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그런 사람에서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의 국회의원도 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 나라단 네. 말이에요. 이런 박충건 의원을 어디다가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말이야.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이야. 아유 반드시 탈북하신 분들 저 최민희 끌어내리세요. 최민희 최민희 끌어내셔야 정치권에서 돼요. 그냥 이거 이번에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가방위원장에서 끌어내려야 돼. 지금 이제 자격이 안 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됐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일단 박문진 이사를 갈아치운다. 그럼 첫 이 번째 박문진 임무죠. 이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사장을 바꾸겠죠? 그러겠죠. 사장을? 지금 사장. 사장을 바꿔야지. MBC 사장도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안형준 아우. 민노총 출신 사장은 공영방송의 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기들이 7년 전에 임기 뻔히 2년 남았던 김장겸을 쫓아냈잖아.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었던 지식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뻔뻔하게 얘기해? 7년 전에 네. 민노총의 홍위병 난동 사건으로 맞아요. 대한민국 공영방송사 사장은 임기가 뭐 의미가 없어요. 이미 본인들이 다 했던 짓인데 뭘 지금 이제 경영을 와가지고. 잘하면은 네. 지켜주겠지만 그쵸? 경영 못하고 노영 방송하고 네. 불공정 방송 쏟아내고 가짜 뉴스 생산지로 되면 임기 필요 없어요. 그냥 맞습니다. 내보내야 돼요. MBC가 박성재 사장 뭐 해가지고 최승호, 박성재. 최승호, 박성재 이번에 청문회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뻔뻔들하대. 최승호도 몇 번지 곤란한 질문하니까 아주 이렇게 피해가더라고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저분이 정상화 위원회 참나. 조사실장이었는데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또 딴 사람한테 미루고. 아유. 선수들이야. 선수들이야 선수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박문진 이사들이 바뀌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6명, 네. 민주당이 3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다수가 거죠.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정상화 되는 겁니까? MBC는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운동장이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도 한 곳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생각하잖아요. 폭삭 주저앉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 출전 이사들이 들어가서 이걸 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편파 보도하는 거 보니까요. 특히 MBC의 제3노조, 제3노조에서 성명서 내는 거 보면은 MBC 내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성명서는 오정화 부장이나 뭐 이런 분들, 네.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는 거 보면
정말 진짜 MBC 편파 보도는 진짜 정말 역대급이에요. 이거 뭐 MBC의 편파 보도나 이 불공정 보도는 이미 뭐 저 김대엽 뭐 병역 비리 사건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네. 뭐 PD 수첩 광우병 보도 맞아요. 뭐 지난번에 뭐 서울시장 선거 뭐 김만배 신앙님 뭐 이거 보면 뭐 맞아요. 뭐 역사와 이게 전통을 자랑합니다. 지금 나라를 역사와 정말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고요. MBC는 또 라디오 보세요. MBC 라디오도 얼마 전에 또 라디오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택시 탔더니 라디오를 택시 기사님들이 MBC를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시나 봐요. 막 이진숙 위원장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MBC에서 계속 하루 종일 뭐 빵 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거든요. 김현 이런 사람들 거기 계속 출연시켜갖고 종일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MBC 그런 생각을 전파가 들죠. 국민들을 정말 생각을 오염시키는 네, 마약 같은 맞아요. 저는 아주 이게 사회적 공기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사회적 공기가 사회적 흉기로 지금 돌변해 있다고. 맞아요. 청문회도 인사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망신 주기 그리고 그냥 뭐 정말 그 업무하고 상관없는 그 인사 능력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탈탈 털어갖고 망신 주는 걸로 인신공격하고 인격 모독하고 이번에 뭐 역대급이었잖아요. 인격 모독은 뭐 뇌구조가 이상하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신가? 나이가 몇 살이냐도 물어봤다면서요. 그 그거 나이가 왜 몰라? 몇 살이냐 이거 대표적인 꼰대 발언 아닙니까? 네. 나이가 자기보다 적으면 그러면 뭐 고분고분 해야 되나? 굽신굽신 거려야 되나? 야,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이제 MBC는 민영화의 길을 걷겠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이 박문진 이사진이 안영준 민노총 출신 사장을 몰아내고 네. 그다음 해야 될 게 바로 이 MBC 민영화 아닌가? 그렇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며칠 전에 갑자기 MBC 박문진이란다. 저기 정수장학회. 네,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임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왜 사임을 그랬을까요? 했는데 여기가 그 MBC 지분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지금 박문진이 70%. 네. 정수장학회가 30%를 들고 있어요. 그럼 정수장학회 30% 지분을 예를 들자면 민간에 매각해서 네. 어떤 민간의 어떤 주체가 이걸 사들이게 되면 MBC의 거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분을 박문진이 다시 또 이걸 사들인다 해서 시장에 내놔버리면 MBC 민영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좌파 미디어 매체인데요. 미디어 오늘에서 썼어요. 미디어 오늘에서 아주 이 분석을 잘 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잘했어. 잘 썼어. 제가 보니까 너무 기사 잘 썼어 이거. 이게 거꾸로 보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업적을 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공적을. 나왔어요. 제목이 MBC 민영화의 모든 것. 네, 그러니까 민영화를 누구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이제 임명됐잖아요. 네. 이분이 이거를 민영화를 시도를 했었네요. 보니까 2012년도에. 시도한 건 아니고 네. 당시 그 박문진 이사장 2012년도에 최필립 이사장을 찾아가서 이 지분 매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걸 이제 민노총 노조는 좀 민영하려고 했다. 밀실 뭐 협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가서 상의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때 민영화 시켰으면 더 나은 거 아니었어요? 어때요? 그때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MBC 민영화를 하려면 네.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박문진 지분이나 네.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지분을 건드려야 돼요. 네. 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요게 이제 MB 정부 시절에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국정원이 작성한 2012년도니까요. 네. MBC 정상화 전략 추진 방안 여기 보면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요걸 잘 연구하면 방법이 생길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해요. 네, 첫 번째가 보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 MBC. MBC가 많아요. 네. 가령 부산, 울산, 경남에 보면은 울산, 부산, 마산, 진주 4개 있습니다. 다 MBC 있죠. 요걸 네. 광역화 방송을 하는 거지. 광역화 방송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부산으로 다 오게 하고 통합해서. 그 다음에 진주, 마산, 울산, MBC 사옥을 팔아. 네. 팔면 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돈을 모아. 그럼 전라도도 가면 이렇게 있어요. 목포 MBC, 여수 MBC, 광주 MBC. 그럼 목포, 여수는 가깝잖아요. 그럼 광주로 출근해. 그 사옥, 여수 MBC 사옥 좋거든. 바다가 보이는. 그 사옥을 팔면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모아. 그럼 대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충청도도 있고 네네. 강원도도 있고. 네. 자, 이 사옥을 매각하면 지방 돈이 생깁니다. 사옥을. 그렇죠. 네. 이거를
정수장학회에 주고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사면 되는 거죠. 사들이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방 MBC 사옥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인수해서 국민주 형태로 매각한다. 아 이거 괜찮은 방안인데. 네, 괜찮죠. 그럼 MBC 그렇게 하면. 광역화하면 되는 거지. 네.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진짜 MBC 이렇게 민영화도 되고 막 이러면서 이 언론인들이 정말 중심을 잡는, 그쵸? 중립적인. 뭐 이런 진짜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거듭나야죠. 저는. 거듭나면 네. 정신 차려야지.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방식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뭐 이 신주 발행에서 인수자 공모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네. 재밌는 건 요거예요. 방심이 지금 유일인 방심위원장 있는 방심위? 방심위가 네. MBC가 그동안 불공정 방송한 걸 전부 벌점을 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 벌점이 쌓이면 네. 전파 사용 재허가를 받을 때 탈락시켜 버린 거지. 아. 그럼 벌점이 MBC가 쌓이면 탈락이 되는 탈락할 수 겁니까? 있어요. 네. 그거를 탈락을 시키면 방송국 자체를 전파를 못 쓰게 하는 폐업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캬, 그건 최악이겠네요. 최악이죠. MBC 할 수 입장에서.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전임 정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너무 봐준 거지. 네.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벌점 계속 점수- 때려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방송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과정에서 점수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치. 한상혁 전 맞아요. 방통위원장이 점수 조작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MBC는 워낙 가짜 뉴스 뭐 이 불공정 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벌점을 아니, 쌓여 증거가 너무 많이 너무 남아있잖아요. 많아서 그래서 쌓여가지고 전파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MBC가 그냥 프로덕션사가 됩니다. 아, 프로덕션. 아, MBC가 이제 프로덕션이 되는 거예요. MBC 네. 프로덕션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MBC 방송이 공중파로는 안 나오는 아니, 거지. 그러면 이제 KBS에서 외주 주나요? 아 외주. 어. 아 외주 주기가 너무 신뢰가 떨어지는데. 신뢰가 떨어져. 그럼 이제 그러면 결국은 어. 여기저기 넣어도 안 될 수도 그래서 있겠네. 요렇게 해서 폐업한 시킨 다음에 자산 매각 방식으로 신규 사업사를 추진하면 된다. 인수를 추진하면 된다. 요런 네.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아, 방법 많네요. 방법 많습니다. 네. 많은데 아, 이제 저-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MBC 전체 자산을 한 2조 5천억으로 봤을 때 네. 정수장학회 지분을 인수하려면 한 7,500억이 필요한데 아, 7,500억. 지금 시장에서 MBC 저런 회사를 7,500억 주고 정수장학회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을까? 안에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거의 90% 맞아요. 이상 바글바글한데. 아무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아예 인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그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이면은 지상파 지분을 또 뭐 몇 프로 인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 가치 10조 원 이하인 회사가 민노총 노조원이 바글바글한 저 회사를 저 경쟁력이 있나 저 회사? 아, 이제 뭐 보면 기업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노조가 정말 정상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만 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거의 회사를 망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방송사 자체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데는 누구도 가서 들어가서 경영하고 싶은 생각 안 들 것 그러니까 같아. 시장에서는 MBC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인데 제가 받을 때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방심위에서 벌점을 계속 쌓여가지고 네. 전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냥 프로덕션사 MBC MBC 프로덕션사로 가는 게 제가 현실적으로 저게 타당하지 않나. 방송 전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왜? 워낙 불공정 방송을 쏟아내니까. 맞아요. 최진정의 쓴소리 바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는 최민희는 34,000명 탈북민에게 무릎 꿇어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당장 사퇴하라 입니다. 아 정말 열받네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과방위 위원장으로 있는 최민희 위원장이 막말이라고 해도 역대급 막말을 했습니다. 이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라는 폭언을 했습니다. 가리 배밖에 나온 겁니까? 북한 사람들은 국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열받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최 위원장이 과방위 전처회의에서 이준숙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여당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충근 의원께서 이 인신공격적이고 명예훼손적이며 집단공격, 인민재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최민희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인가라고 하면서 이 박충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전체주의 국가 생활에 빗대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사실 최민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본인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한동안 출마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또 방통위에 민주당 추천 의원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금 추천됐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 방송통신과 관련되는 현직에서 뭐 사실 받은 돈만 해도 뭐 연봉이 수억 원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전력에 비추어서 이 방송통신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있던 사이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남양주에 출마했고 얼마 전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지금 과방위 위원장으로 지금 앉아가지고 독서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언론 기고문에서 참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인도인은 정력이 너무 강한 탓에 몸을 감싸야 한다. 백인은 성능력이 부족하다. 성능력 약하면 거칠고 침략적인 성격을 띈다 등 삐뚤어지고 차별적인 성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를 한 사람들이나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인민재판하던 식으로 해서 명예훼손 식으로 이 방통통신위원을 이끌면은 안 된다라고 했던 박충근 의원은 누구입니까? 우리 멸콩TV에서도 한동안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출연하시기도 했던 분인데요. 함흥 출신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화학공학과 2007년에 졸업했고 북한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했던 북한에서는 천재급 인재입니다. 그런 분이 탈북을 했고 정말 전체주의를 신물을 느껴서 탈북을 했고 한국에 와서는 서울대학교의 공대에 들어가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물로서 지금 그 과학기술 인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2번 공천을 받아서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1987년생으로서 미혼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인 사람인데 북한 정말 김정은이의 어떤 그런 폭압과 전체주의를 견디지 못하고 탈북했던 사람한테 전체주의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르나?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바로 다수결의 폭력을 일으키고 당대표 90%를 표를 주고 있는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현재의 그와 같은 체제 그리고 문재인의 체제 이것에 대해서 연속 독재다. 그런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반 공직자가 예컨대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수사기관인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이따위로 질문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독직 폭행, 독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돼가지고 깜빵 가서 국립대에서 콩밥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에 방탄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갑질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108명에 있어서 인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민희도 자기가 자기의 언급에 대해서 뒤가 좀 캥겼습니까? 사과하는 것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의 언급을 4초 어떻게 보면 기본 우리 녹음했던 녹취록에 대해서 지워달라라고 했다는데 쪽팔리긴 한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선 시대에 승정원 일기를 지운다고 그게 지워지는 겁니까? 국민들 생방송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 녹취록 지운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는 겁니까? 지금 오늘 당장 과방위 위원장 사퇴하십시오. 나아가 본인 스스로 34,000명 탈북민들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 당장 사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34,000명 탈북민들이 전체가 과방위 앞에 가서 항의를 할 것이고 민주당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할 것입니다. 나가도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결국 북한 인권재단 만들어서 출범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민주당 목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탈북민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차별과 혐오, 그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동안 있었던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정말 본인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찍소리 못하는 이런 민주당의 무인권적인 모습이, 이런 인권 침해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언급이 나오게 된 그 뿌리 깊은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원 나리님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국회에 있는 윤리위원회 당장 제소하시고 최민희에 대한 제명 절차 반드시 진행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역풍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갈 것이란 것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열받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탈북민들이 더 힘을 모아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는 모습에 저는 감명을 받습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 출신 분 한 분이 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의 환멸을 느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김다혜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용기 있는 외침에 국민의힘 나아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답을 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더 이상 탈북민을 조롱하고 탈북민을 우롱하고 탈북민의 인권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태 민주당에서 반드시 싹 쓸어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을 원료로 한 면역력과 기억력 감퇴와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에 굉장히 좋은 그런 효능을 갖고 있죠. 이 2+1 이벤트 중이니까요. 이번에 참여하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두 권의 책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한번 놓치지 마시고 010-9922-1141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